유튜브 채널 정관영TV와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코너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정관영의 스팟 뉴스입니다. 7월 들어오면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사건도 많이 나오고,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양당뿐만 아니라 밑에서 소위 이제 서민들의 의견, 서민들의 민심의 그 뜻을 받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어서 현재 제가 월요일, 금요일 실시간 방송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뉴스와 논평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실시간 방송으로 다 커버하기 어려운 그런 불량 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주중에 이렇게 스팟 뉴스 형태로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주에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거기에 간단한 논평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사회복지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간단하게 뉴스의 내용을 전해드리고 저의 논평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1인 방송이다 보니까 주제를 선정하고, 뭐 지금까지 쭉 그랬습니다만, 주제를 선정하고 방송 콘티를 구성하고 이제 콘텐츠 슬라이드 만들고 또 촬영하고 녹화하고 편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내드리는 스팟 뉴스도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이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늘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와 민주당의 이중잣대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회동했죠. 그래서 안철수의 간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죠. 올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이제 관계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5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 세계에 타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환경단체들이나 등등 해서 일본 정부의 오염된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는 이제 그런 시위나 이런 성명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요. 6일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카이스트 7월 6일 이제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을 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에 대해서 그 당시에 크게 이제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하고 여권이 일본 극우 세력, 일본의 그 정부에 지지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 내용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막 쏟아부었는데, 7일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것은 윤 전 총장의 의견에 앞서서 작년 2020년 그 국회 외통위의 그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당시 전 외교부 장관이 했던 얘기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염수 처리가 일본 정부의 주권적인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의 얘기는 그거였죠. 7월 6일 이제 대전 카이스트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라기 이전에 일본 정부하고 강요 그 협의로서 각국의 이제 협의를 탐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게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방침을 밝히도록 하는 그런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이제 청와대가 이건 일본 정부와 논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원전 사고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게 아니냐. 원전 사고 파급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이다라고 이제 집중 공세를 피니까 이제 윤 총장이 이제 그 했던 얘기가 바로 작년 2020년 10월 강경화 장관이 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죠. 예,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이 작년 10월 26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의 주권적인 결정 사항으로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강경화 장관이 이것은 일본 정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의 주권 문제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외교부에서 강경화 전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민주당에서도 강경화 전 장관의 문제를 발언 삼지 않았는데 최근 이제 윤 총장이 카이스트 방문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자 다시 또 입장을 이제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을 변경해서 윤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검증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어떤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또는 그런 협조를 못 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윤 총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을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 극우의 논리라고 계속 맹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자신들 또는 자기 진영, 자기 편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무한정 관대하고 잘못을 덮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나타나는데 자기 진영이 아니거나 자기 편이 아니거나라고 하는 편가르기에서 자기 소속,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발언은 잘못한 것도 아닌 것도 잘못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내로남불의 아주 이 본질적 DNA는 바뀌지가 않는구나 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염수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이게 1, 2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125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건 어쨌든 해양 오염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 총장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본질적인 사안에서 일본의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각국이 이와 관련된 각국 주변 국가가 가장 일차적인 이해 국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과정이 없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지난 4월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고 나서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한 입장을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모든 건 다 뛰어넘고 무조건 이 이야기를 한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위 여부라든지 또는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자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보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그 공동대표가 7일 정오에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윤 전 총장이 이 국민의힘의 입당에 대한 입장을 이제 유보한 상태에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 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안철수와 의 어떤 그런 결합 정도 또는 이제 앞으로 반문
텐트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이 방향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죠.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을 호남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에서 그 호남 4.13 총선에 4.13 총선에서 호남에서 자그마치 38석, 그죠? 38석을 차지했어요. 지역구 25석에 비례대표 의석까지 해서 13석. 그래서 총 38석을 차지하면서 이른바 진짜 안풍, 안철수 바람을 일으킨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이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죠. 호남에서 그 호남의 전체 28석 가운데서 23석을 가져가면서 이 국민의당이 호남의 맹주로 자리를 잡았죠. 그 당시의 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파란색이죠. 파란색에 보이죠? 파란색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인데 지역구에서는 110석을 얻고 비례대표에서 13석을 얻어서 총 의석수가 이제 123석이었는데 당시 새누리당은 뭐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차지했죠. 그래서 전체 지역구 105석 확보에 비례대표 17석, 그래서 총 의석수가 122석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이쪽 호남의 텃밭,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역구 25석, 그리고 비례대표 13석을 차지하는 아주 기염을통하면서 38석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보면 이 제3당이 출연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정치 조건, 즉 단순 다수득표 소선구제 하에서 안철수 대표가 진짜 허허벌판이었던 이 호남에서 그것도 혈혈단신으로 나서서 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 체제에 사실 균열을 가한 업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철수의 그 차기 대권 가도에 굉장히 청신호가 서진 것은 분명은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관전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는 엄청난 이 성과를 거뒀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그 전적을 이루지 못한 거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거의 다 자리를 내주는 이제 그런 결과를 봤겠죠. 근데 어쨌든 호남에서 이런 결과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었다고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 평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의 고집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뭐 제야 세력이라든지 이제 범야권 세력 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고집을 펴서 국민의당으로 이제 갔죠. 국민의당으로 이제 갔는데 국민의당으로 가면서 이제 이후에 2016년 이제 10월에 이제 그 탄핵 사태에 접어들고 이제 2017년도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 소위 이제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이 호남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38석이나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대표로서 안철수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또 패배했어요.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패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의 여파로 인해서 또 새누리당 은 이제 분당이 됐죠. 뭐 바른정당으로 바른정당으로 분당되고 뭐 이렇게 여러 자유한국당으로 또 명칭이 바뀌고 하면서 친박, 비박, 뭐 탄핵한 그룹들과 탄핵에 반대한 그룹들이 막 갈라지면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엄청난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 그 소위 유승민계라고 하는 그룹들이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안철수가 이제 이 바른정당하고 그 합당을 하면서 이제 바른미래당을 이제 창당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바른미래당과 창당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손학규 씨를 이제
손을 닿게 됐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제 안철수가 이제 삼고초려를 통해서 그 손학규 씨를, 이제 손학규 씨는 원래 이제 다른 자기의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 양당, 거대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 제3지대 그 정치 세력화를 꿈꾸고 있었는데, 안철수가 그 당시에 아마 2016년인가요? 17년에 그 만덕산이라는 곳에서 손학규 씨가 이제 집거 생활을 할 때인데, 이후에 이제 이 안철수 씨가 이제 손학규 씨를 이제 설득을 해서 결국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들어오고, 뭐 이제 바른미래당,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창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이제 겪다가 안철수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외국으로 떠나버리죠. 그래서 뭐 독일도 갔다 미국을 갔다 하면서 이제 외국을 떠나면서 이제 아주 먼 발치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가 2020년 작년 21대 21대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한국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당시에 그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미래당 당대표를 하고 있던 이제 손학규 씨를 밀어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죠? 비상대책위원회에 자기가 그 위원장을 맡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손학규 씨를 다시 또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니까 손학규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 의지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안철수 본인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제 끌어당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치 철새라고 하면서 이제 손학규 씨를 밀어낼 때도 사실 손학규 씨는 한 번 정도 이제 근데 한나라당에서 이제 나오면서 바꿨는데, 안철수 본인은 뭐 여러 번 당적을 옮겼죠. 창당도 하고 또 다시 또 탈당을 했다가. 그래서 이런 본인의 정치 철새로서의 짧은 정치 기간이지만 본인의 정치 철새로서의 정치 이력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손학규 씨에게 이제 정치 철새라는 이제 그런 어떤 주홍 글씨를 씌워가지고 굴레를 씌워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다시 이제 국민의당 또 대표가 돼서 작년 총선을 이끌었는데, 결국 뭐 패배, 성적은 뭐 아주 초라했죠. 그래서 이 안철수 씨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2010년, 11년 뭐 소위 이제 새정치 바람으로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안철수 정치 행적을 보면 늘 자기의 입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적 또는 정무적 판단이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고, 그리고 처신하는 마음에서도 보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의 입장을 바꾸고 또 마음을 바꾸면서 그런 변신과 변심의 정치인으로서 사람에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이제 정치 참여를 시작을 하면서 소위 이제 반문 빅텐트를 핑계로 해서 이제 국민의힘과의 합당보다는 오히려 윤 전 총장 쪽에 붙으면서 자신의 입지를 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의 반문 빅텐트가 또 안철수의 변신 또는 변심에 의해서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관전 포인트를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월 8일 정관영의 스팟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